여러분들 안녕, 구아준입니다. 자,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겠죠? 오늘은 토요일인데요. 저희가 원래 토요일 날에는 컨설팅을 하지 않는데 제가 요번주 일요일 날에는 이사를 가야 돼서 부득이하게 토요일 날 컨설팅 방송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질문 나와 있는데요. 우리 어떤 질문 나와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렛츠 고! 요즘 유난히도 연예인 소식이나 드라마상에 차이 나이 많은 연상 연하 간의 사랑이 많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하주님과 팬분들은 남자와 여자의 몇 살 위아래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도 질문이 왔으니까 일단 여러분들한테 먼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나이 차이 위아래로 몇 살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한번 먼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헤일리는 5살, 위아래 5살 정도, 우리 헛자피는 7살까지 가능합니다. 우리 마로님은 위로만 1살, 우리 마로님은 이미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위로 가면은 좀 큰일 나요. 그래도 위로 갈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마음이 열려있다는 얘기. 우리 한이하랑이는 4살, 우리 예감님도 위아래로 4살. 아, 우리 디샤는 띠동갑까지. 아, 우리 디샤 굉장히 또 의외로 또 이렇게 열려있는 친구네요. 우리 수일이730님은 부모님보다 나이가 많지 않으면 다 괜찮아요. 우리 뒷소리는 전 이미 15 이상인 분과 살고 있지만, 아, 그래요? 그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 저는 아래로 4살. 아, 우리 셔틀님은 이제 더 이상 위로 올라갈 수는 없고 아래로만 4살이어야 된다. 아,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거는 사람마다 차이가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여태까지는, 근데 저는 항상 약간 요런 지론을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는 그대로 있어요, 항상. 그런데 남자는 어렸을 때는 연상이 마음에 들고, 남자가 나이가 찰 때는 이제 동갑이 마음에 들고, 남자가 나이가 들면 연하가 마음에 든다고. 그래서 남자의 기준은 항상 똑같은데, 근데 이제 나이에 따라서 그냥 그 차이가 달라지는 것 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아, 좀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는 되게 연상만 좋아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연상 동갑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연하는 모르겠어. 연하는 내가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왜냐면 제가 워낙 제 자체가 조금 약간 애늙은이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말이 통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이제 너무 연하다 보면은 이제 뭐 언어적인 소통 자체가 조금 언어도 다르고 관심 분야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야, 나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다. 야, 니들. 우리 컨설팅 하는 중간에도 얼마든지 숙청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 이미 나갔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 원래 스타일이, 저는 대화가 잘 통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연상이 아직까지는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사랑이란 건 내가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는 C다 라는 공식이 있어요, 인생에. 근데 거기에 변수 X가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A 플러스 B가 C인데 그 X 때문에 그 공식이 더 이상 맞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뭐 나이를 정해놓는다 하지만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나이랑 상관없이 그냥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나이 차가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나 보편적인 나이 차가 아니면 힘들겠죠. 왜냐면 뭐라 그럴까, 세상에 이런
보는 시각도 있으니까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뭐 내가 좋아한다는데 그게 큰 문제가 될까?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능력을 갖추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나이로 뭐 가능하고 안 가능하고를 만들기는 조금 사랑의 범위가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컨설팅 드릴 수 있는 거는 요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들의 사랑 유형은 왜 변하지 않을까요? 가만 보면 유사한 유형을 좋아하다가 유사한 실망을 하고요. 유사한 헤어짐을 반복하는데 왜 변하기가 어려운 걸까요? 이런 반복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조금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죠. 그래서 우리 예감님이 지금 신비주의를 고수하고 있는데 30 중반 정도 됐겠다 라는 게 다시 한번 드러나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은 바뀌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바뀐다는 거는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꼭 사랑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뭐 가족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이 맞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그래도 통하는 사람이랑 대화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랑 이제 만났을 때는 갈등이란 게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좀 뭔가 힘듦이란 게 생기기 시작하죠.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저는 변하지 않는 게 꼭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인 이유는 그 어떤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은 없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 알겠지만 쌍둥이도 심지어 다 달라요. 생각하는 거 그리고 진짜 똑같아 보여도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회가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나의 모습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과정에서 그런 실망도 유사한 실망도 하고 유사한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 헤어짐도 반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일단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분명히 나랑 안 맞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나랑 맞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면 힘들어. 그리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 결국에는 결과가 안 좋아. 그거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자꾸만 그런 사람한테 꽂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게 힘든 거라. 그거는 이제 뭐라 그럴까 파이팅 넘치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되게 뭐라 그러지?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내가 마음이 가는 건 그 사람이고 그 일이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요게 중요한 건데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요 적응이거든요. 적응. 그리고 조화인데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나의 것을 다 포기를 하고 그 사람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어느 부분을 인정을 하고 나의 것을 가지고 그 사람과 같이 조화를 이루는 거가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자칫 잘못 오해하면 그 조화가 내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맞추는 거라고 생각을 한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조화를 이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저는 후천적 노력에 의해서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조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좀 더 내가 보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뭐 간단한 예로 저희 아프리카 TV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근데 이 질문을 한 예감님 마음은 이해가 돼. 근데 저희 방송에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구하준, 그 다음에 우리 구하준에 있던 기존 팬들이 원하는 방식의 방송이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조금 진정성이 있고 B급보다는 약간 A급을 좋아하고 조금 더 선비스러운 걸 좋아하는 게 우리 방이었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이상한 어그로를 가지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게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때는 충돌이 생겨. 아 뭐야? 아 왜 저런 어그로를 끌어? 아 뭐야? 우리 방 그런 방이 아닌데?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 거를 포기를 하고 구하준 방송을 다 포기하고 구하준이 갑자기 철구님처럼 방송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 같이 우리 것도 공유하면서 그 사람들의 좋은 점도 공유하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봐야 되는데, 그 조화를 이루는 거를 어떻게 하느냐? 열린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끔씩은 이미 우리는 마음에 정해놓고 판단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지만 상황을 보기는 봐. 하지만 이미 내 마음속에서는 결정을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진짜 많아요. 근데 저도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면서 결정하자 이래 놓고 이미 내 마음속에 난 이러고 싶어 그리고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마음이 들어있다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거가 돼야지만 satisfaction, 뭐죠?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많은 경험과 많은 상황들이 쌓여서 지금의 내가 만들어진 거라니까. 그러면 그거를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억지로라도 새롭게 마음을 열어보고 그 다음에 새롭게 관찰하는 눈들을 많이 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면 다음번에는 유사한 유형을 만났을 때 유사한 실망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나? 이거는 조금 어린 친구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한데, 근데 저는 인생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왜냐면 이건 사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야지, 나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진짜 인간은요, 인간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작아. 진짜 인간은 온 우주를 비교했을 때 진짜 요만한 존재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거는 회사를 가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학교를 가도 마찬가지고, 그건 심지어 가정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우리 가족이면 다 이해해 줄 것 같은데 이해 안 된다니까? 아니 실제로 가족들도 나를 이해를 못 하는데 자라온 배경이 틀리고 환경이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준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만나가지고 잘 지낼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저는 미라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감님이 어쩌면 제가 그리고 있는 이상을 품고 상대를 대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는데 그게 좀 강한 편이죠, 예감님은. 이제 저도 예감님을 알고 지낸 지가 좀 됐지만 좀 강한 편이지. 나의 이상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보는 그런 게 좀 많죠. 그래서 이런 반복을 막을 때는 전 가장 중요한 거는 오픈 마인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때로는 일탈이 필요해요. 그 배우들도 막 일탈해라, 널 내려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오해해가지고 내려놓는 게 내 몸을 마음대로 굴리고 그 다음에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지킬 수 있는 책임의 선 안에서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해보고 최대한 많이 느끼고 최대한 많이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훈련, 전 그게 일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가시면은 제 구하준을 검색하시면 제 채널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제가 오로나미 씨 리액션을 한 게 있어요. 저는 그게 저 나름의 일탈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도전. 그 다음에 내가 이미 가지고 있지만 그 생각 때문에 자꾸만 나를 가둬두는 거로부터의 도전.
전 그게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프리카 방송을 시작할 때도 일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일탈이 막 나쁘게 막 망나니처럼 돌아다니는 그게 아니라 제가 여태까지 저는 아프리카를 이렇게 깔봤던 사람이라니까. 왜냐면 너무 이상하니까. 근데 그러한 마인드로는 절대로 아프리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아프리카를 열린 마음으로 보다 보니까 그 아프리카의 기존에 있던 B급 컨텐츠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아프리카라는 미디어 플랫폼이 나한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1세기의 미디어에는 이 1인 방송이라는 플랫폼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비로소 내가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저러한 틀에 박혀있는 생각을 내가 오픈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아마 만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게 꼭 사랑에만 제가 국한되는 것 같진 않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 부닥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거를 하다가 실망을 하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포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야 될 마인드는 조금 더 열려서 한 템포 뒤에서 전체를 좀 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훈련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이 질문에 드릴 수 있는 컨설팅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730님이 저도 아프리카 TV를 좀 안 좋게 봤는데 저 헤이준 TV를 유튜브로 보고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봐봐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힘이 나냐고요. 그죠? 좋아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호준이의 쉬어가는 타임이죠. 정말로 쓰잘데기 없는 질문이지만 정말로 말을 많이 하는 저에게 한 템포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질문인데요. 자, 형, 새로 이사 가신 집에서는 잠이 잘 오시나요? 그런데 잠 잘 옵니다. 아주 잘 와요. 네, 됐죠? 근데 잠이 잘 올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잠을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자요. 그래서 저는 누우면 바로 쓰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이사간 집에서도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침대가 없기 때문에 진짜 등이 좀 베기기도 있어요. 베기고 있는데 이제 제가 가구들을 내일 다 옮겨갈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제 원룸을 이제 스튜디오로 만들 거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이사간 집에서는 지금 아주 잠을 잘 자고 있다. 요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 창룡이에요. 별풍선 1개 선물 고맙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빠 녹방을 보다가 오늘 갑자기 생각나서 질문한 건데요. 진짜 궁금해져서요. 16년도엔 정말 바쁘시겠지만 춤도 배우셔서 잘 추는 거 보여주신댔잖아요. 언제쯤 잘 추시는 오빠의 춤을 볼 수 있나요? 사실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이제 2015년 끝나가면서 저희 시청자들한테 공약을 한 게 하나가 있죠. 그게 이제 제가 춤은 안 추는 BJ예요. 제가 춤은 안 추는 BJ인데 2016년에는 안무를 하나를 배워서 조금 정말로 잘 추는 제가 춤을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저는 계획을 하진 않았고요. 어쨌든 2016년도 가기 전에 누구한테서라든 어쨌든 안무를 배워서 제가 춤을 추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걸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하지만 2016년도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제가 안무 하나는 배워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언젠가는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여러분들 이거 역시도 일탈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일탈.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일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를 계속해서 넘어서고 나를 계속해서 확장시키는 훈련. 그거는 뭐라도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나를 계속 확장시키는 훈련들을 꼭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교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는데 자, 이 질문을 제가 받으면 김치 싸다구를 날릴 질문이에요. 자, 이 질문의 큰 오류는 뭐냐면 남교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돼야지! 남교사가 되고 싶으면 돼야죠. 돼야지!
여러분들 이거는 질문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특히 한국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했을 때 항상 저는 남교사로 어떤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요런 준비가 필요하다는데 지금 저는 요러요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과연 남교사의 꿈 이뤄가야 될까요? 뭐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남교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긴 돼야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을 할 때는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는 흔적을 남겨주셔야 훨씬 더 잘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으로 제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질문입니다. PPT 만들 때 조원분들한테 안 혼나고 한방에 통과받는 방법은? 이라고 우리 밍디샤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밍디샤님은 지금 새내기고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팀 프로젝트를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팀 프로젝트를 하는데 굉장히 이제 까탈스러운 뭐 팀원을 만났을 수도 있고 굉장히 행운으로 정말로 팀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만한 팀원을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디샤님이 이제 아무래도 PPT를 만들었는데 시원찮으니까 여러 번 피드백을 받고 아마 빠꾸를 받은 것 같은 상황적인 상황이에요. 잘 아는 건 알지만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아마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 혼나고 한 방에 통과받는 방법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저는 사실은 엑스포를 기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15,000명이 참가하는 그런 엑스포를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많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정말로 많은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는 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각을 드러내지 않는 팀원이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면 바로 내가 주인의식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팀원들을 먼저 만났을 때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팀장은 아니지만 팀장의 마인드를 가지고 일하는 팀원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대부분 팀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팀원은 무조건 팀장이 지시를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맞는 거예요. 맞는 거지만 팀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또는 팀장은 지금 뭘 필요로 할까를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팀장이 어떤 거를 해라라고 했을 때 이미 준비되어 있는 팀원은요, 어딜 가도 굉장히 예쁨을 받습니다.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를 가가지고도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PPT 하나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PPT로 A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이 PPT를 보는 게 어쨌든 점수를 매기는 게 교수인데 그러면 이 교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교수님의 스타일은 뭘까? 그리고 교수님이 원하시는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수업만 해가지고 막 디자인을 해가지고 빨리 끝내버리는 그런 거를 해버리면은 그거는 그냥 숙제만 하는 거죠. 공부가 아닌 숙제. 그러니까 숙제, 미션을 그냥 해내는 것과 그 미션을 통해서 내가 끊임없이 발견하고 관찰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밍디샤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 혼나고 한 방에 통과받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밍디샤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도 이제 회사에 가서 일을 할 때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사실은 그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걸 알면서도 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에 다녀요. 그럼 삼성에 다니면은 되게 그냥 일만 하게 된대요. 제가 아는 삼성에 다니는 선배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봐도 헬 삼성이래. 너무나 일이 많아가지고 페이가 좋은 만큼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그런데 내가 삼성의 CEO, 내가 이건희 회장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니는 사람은 많이 없을 거예요. 물론
물론 그게 그냥 이상적이고 네가 현실에 나가봐라 그게 되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현실에 매여 있어서 그 이상의 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말은요, 아 그래요? 그리고 아 그렇군요 하고 웃고 지나가지만 저는 듣지 않아요. 왜냐면 그 마인드는 결국에는 성장의 가능성이 멈춰있는 발언이거든요. 그게 설령 안 될지라도, 내가 삼성의 회장이 안 될지라도 내가 삼성 회장의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분명히 남들은 못 얻는 내가 얻을 수 있는 뭔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정체성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굉장히 그냥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사실은 이 안에는 되게 인생의 중요한 메커니즘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한테 어떤 일이 맡겨졌던 간에 아 얘한테 맡기면은 진짜 가슴이 시원해, 그리고 아 얘한테 맡기면 걱정 없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해도 잘할 거고 어떤 일을 해도 인정을 받을 거다, 요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한 컨설팅은 여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요,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땄는데 중식, 양식은 욕심이 없어요. 근데 딴 김에 따두는 게 좋을까요? 필기는 따놓으면 2년 면제라 다른 종목은 필기 안 봐도 되거든요. 주위에서 원하는데 전 사실 두려워요. 한식 한 번에 따서 더 부담이 되고요. 그러는데, 자, 요 질문은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 일단 보면 일단 한식 조리사 자격증은 한 번에 땄어요. 나름 실력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땄는데 따고 나서 보니 부담이 되는 거라.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중식, 양식도 좀 따놓고 그리고 조금 더 다양하게 따놔서 스펙을 쌓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한식도 사실은 얻어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 내가 다른 자격증을 딸 수 있을까가 사실은 두렵다. 요 정도로 제가 이해가 지금 되는데요. 자, 근데 저는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딴 이유가 뭐예요? 이거 질문한 친구 지금 있습니까? 이거 질문한 친구 있어요 혹시? 없나? 나갔나? 아, 우리 뒷소리가 우리 뒷소리가 지금 조리사 자격증을 따고 있구나, 신랑이 권해서요. 그러는데, 자, 일단은 이 질문의 가장 큰 문제 아닌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들? 이 질문에 가장 큰 문제 아닌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파악이 되는 가장 큰 문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들 자요? 그렇죠. 우리 일리가 역시나 이제 저희 방송을 좀 많이 보니까 이제 조금 안 해요. 그죠?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죠. 이 질문의 가장 큰 문제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뭐냐면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지금 내가 뭘 하고 싶은지가 없다 보니 내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나에 대한 확신조차 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왜 이 조리사 자격증을 따고 내가 앞으로 뭘 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이 먼저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를 따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은 조리사 자격증 다 따요. 그런데 내가 이 일을 하기가 싫어. 그럼 그것만큼 힘들고 그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다고 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항상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거를 해서 뭘 할 거지? 이거에 대한 고민은 끊임없이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뒷소리가 하기 싫은 건 아닙니다. 그러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봐봐요. 일단 아무도 안 믿어줘도 나 자신은 나한테 확신을 가져야 일이란 게 진행이 돼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아무도 나를 인정을 안 해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 발짝 더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뒷소리는 욕심도 없어요. 그랬는데 욕심 가져야 돼요. 만약에 내가 한식에 진짜 끝판왕이 되겠다면 욕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욕심이 없으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리요. 여러분들, 제가 이 컨설팅은 굉장히 저는 이상적인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저는 현실적인 조언을 하고 싶은 사람인데, 여러분들 욕심이 없으면 뒤처져요. 뺏기고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름답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욕심을 안 가져도 저거를 하려고 하는 욕심 가지고 실력 좋은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나밖에 할 수 없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명확히 해야 되는 거야. 우리 뒷소리가 맞는 것 같아요. 요리하는 건 좋고요. 아기를 육아하는 데도 분명 도움이 되지만 취업에 있어서 자격증이 필요한가 싶습니다. 그러는데 근데 이것도 맞아요. 자, 저는 계속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던지고 싶은데, 자, 요리하는 거 좋은 거는요, 취미예요. 연기 좋아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건 취미예요. 배우가 되는 일은 다른 거예요. 아이를 육아하는데도 분명히 도움되는 거요. 그거는 그냥 나한테 도움되는 재능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게 내가 업으로 갖는 거랑은 굉장히 다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프로치를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요리사로 내가 취업을 하겠다. 그러면 내가 요리사라는 직업을 두고 플랜을 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육아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취미가 좋아하고 그 수준은 그냥 취미 동아리 활동일 뿐이에요. 저희 대학교에 가도요, 동아리 활동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학회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막 모의 유엔이라 그래가지고 막 유엔에서 막 토론하는 식의 형식으로, 제가 국제포럼 기획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모의 유엔을 자기네들끼리 경험을 해보는 그런 동아리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들이 유엔의 대사는 아닙니다. 그런 것들 관심을 통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일 뿐이죠. 하지만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내가 나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고 가슴이 뛰어. 나 그래서 외교관 돼야지? 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때부터는 동아리 활동하듯이 준비하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외교관을 준비를 하는 전략과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끔씩 우리 컨설팅을 하다 보면 되게 취미생활과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이런 프로페셔널한 마인드와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먼저 명확하게 해야 된다. 내가 정말로 프로페셔널한 요리사가 될 건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한테 그냥 요리 잘해주고 그 다음에 내 취미생활로 계속 요리를 해나갈 수 있는 그 정도만 원하는 건지, 거기서부터 일단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디슬님이 저는 그냥 취미생활이에요 라고 한다면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따봐. 중식 양식 못 따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내가 중식 양식을 배워보는 거지. 왜 취미생활이잖아요. 우리 모의 유엔 하는 친구들이 외교관이 아닌데 자기네들이 외교관인 듯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게 왜 문제가 돼요? 그건 문제가 안 되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디슬님은 지금 그 과정에서 헷갈리는 거야. 욕심도 살짝 있는 거지. 내가 이왕 조리사 자격증을 딴 거면 조금 더 이 분야에 대해서 발전을 해볼까? 아니야. 그냥 나는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요리만 좋아하고 잘하면 되지.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한 발짝 뒤로 가서 이제는 생각해 봐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프로페셔널하게 갈 건지, 아니면 아니야, 나는 지금 그거 가려는 거 아닌 것 같아 하면은 스탑하고. 그래서 지금 그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 중식, 양식 자격증을 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프로페셔널 조리사가 될 건지 안 될 건지에 대한 나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여자 나이 몇 살이 결혼 적정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출산 나이는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제가 여자의 출산 나이에 대해서 알 만큼 제가 과학을 많이 들은 게 아니라서, 제가 들었을 때는 한 33에서 늦으면 35? 그 전에는 출산을 하는 게 좋다. 막 요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이제 마지노선이죠, 마지노선? 그런데 이제 30 초반에, 30 되기 전에 출산을 하는 게 조금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컨설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결혼 적정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아이를 많이 낳고 싶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면 그 확률이 적어지고,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면 되게 그거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애들을 키우기가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가정을 꾸리고 싶은지에 따라서 결혼 적정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출산 나이는 젊으면 젊을수록 좋겠죠? 제가 이 답변은 여기까지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희소식이 하나 있네요. 우리 엄마 저를 41살에 낳으셨는데, 여러분들 이런 희소식도 있습니다. 이런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하지만 모든 분들이 다 41살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이거는 우리 현정님 아버지와 어머님이 좀 대단하신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래서 나는 저런 대단한 사람인가? 요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산부인과라던가 아니면은 뭐 등등등 있잖아요.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데다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라서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익 시험 어휘력이 잘 안 느는데 노력과 시간만이 약인가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어휘력이라는 거는 단어인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단어를 외우는 거에는 핑계가 없고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많이 외워야 느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과 시간에 비례하는 게 어휘력이 맞아요. 하지만 그걸 외우는 방식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부 방법 좀 뒤에도 나오는데, 공부 방법 얘기할 때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좀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요, 어휘력은 끊임없이 봐야 돼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들 암기력이 떨어져.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저도 요즘에 뭐 하나 외우려면 되게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전에는 막 200개씩도 외웠는데 지금은 50개 외울래도 너무 힘든 거지. 그런데도 그러면은 더 훈련해야 돼요. 나이가 많으면 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을수록 더 시간을 들여서 더 외워야죠. 어떡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휘력에는 핑계가 없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금 더 이 부분도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질문에 이제 같이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영어의 영자도 모르는데 뭐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영어에는요, 나이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 스타일도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요, 언어입니다. 언어는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할수록 훨씬 더 잘 배울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언어학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게 되겠지만, 어렸을 때 이미 언어를 구조를 막 하는 그것들이 다 형성이 된대요. 그래서 어릴수록 언어를 잘 배우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얘기하는 건 초등학교, 뭐 제일 늦었을 땐 중학교 정도, 요 정도 됐을 때는 이런 학원도 다니고 알파벳부터 파닉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책도 많이 읽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그냥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고등학교고 이제 대학생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 뭐 사회초년생 청년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냥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방식으로 배워서는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많이 굳어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학생 때부터라도 외우는 걸 시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우는 게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한국식은 또 토익 시험 보고 토플 시험 보고 뭐 시험 본다고 단어만 죽도록 외우잖아요.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문장을 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영어 컨텐츠를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저희가 뉘앙스 방송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단어를. 근데 어떻게 그게 사용되는지, 그게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적용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장 전체를 외워서 이런 뉘앙스로 사용되는구나를 외워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문장 전체를 외우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아까 그 위에 질문을 보면 어휘력이랑 이 영어는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휘력이라는 건요, 문장을 많이 외우면 그 안에 어휘들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단어를 외울 시간에 문장을 많이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장을 외우는 것도 당연히 힘들죠. 안 힘든 게 어딨어. 힘들어가지고 찡찡댈 거면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들, 힘든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이가 있는데요, 어떻게 안 힘들고 외우길 바라겠습니까? 저 지금요, 제가 이 나이 먹고 다시 16학번 새내기로 대학교를 지금 한국에서 다시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저 너무 힘들어요. 막 경희대는 헐떡고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수강을 하러 갈 때, 막 이 교실 저 교실로 갈 때 막 이렇게 막 제가 뛰어 올라가야 돼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요 아주 가볍게 올라가요. 저는 근데 그 고개만 올라가면 일단 지쳐요. 수업을 듣는 것도 지치는데 그거를 올라가는 사이에 이미 지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똑같이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힘들어요, 이런다고 답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방법은 두 개예요. 방법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내가 체력을 키워서 새내기 뺨치는 체력을 갖추던가, 아니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서 경쟁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근데 지금 체력을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효율적으로 제가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든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나이를 먹고도 내가 영어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건 굉장히 크게 저는 사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그 영어를 하겠다라는 결단 안에는 그 힘듦에 대한 버팀, 인내, 그리고 책임까지도 들어가 있는 것이 저는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나이 많이 드셔가지고 토익 시험을 왜 보려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취직을 하려고 토익을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재미로 공부를 먼저 한번 해보세요. 저희 방송에 유튜브 가서 구아준 검색하시고 채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가보면요, 나름 저희 영어 재밌어요. 그리고 되게 흥미로워요. 자, 그런데 저희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다 외워도 여러분들 영어 실력 진짜 많이 늘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재미로 끝내는 거지. 그래서 저는 영어 공부 진짜 하고 싶다라는 친구들한테는요, 그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진짜로 내 걸로 다 만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시겠죠? 우리 포에버유님이 나이 많이 드셔서 토익 시험을 왜 보시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라니요, 내가 다 설급하고 그러는데, 아니 왜 토익 시험을 보죠? 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나이가 많다는 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토익 시험이 그닥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주한 외국대사 동시통역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 동시통역일을 했었을 때가 21살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동시통역을 했을 때 지금도 가끔씩 그 과장님이 연락이 오세요. 통역할 수 있냐고. 근데 지금은 시간이 안 나서 못 하는데, 근데 그때요 동시통역과를 나가고 토플 시험 만점 받고 그런 친구들도 엄청 많아요. 서울대 다니는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부르는 이유는요, 그들과의 뭔가 차별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차별화는 여러분들 토플 토익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대기업을 가면 기본적인 스펙이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뉘앙스였어요. 그게 저를 다른 사람과 차별하게 되는 게 그게 저는 뉘앙스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들이 전하지 못하는 그 뉘앙스를 표현하는 거, 그게 제 무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기업에 그냥 취직을 하려는 게 아닌 분들은요, 조금 다르게, 여러분들이 진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요, 그걸 보고 여러분들을 가져가길 원한다니까요. 근데 대충 비슷비슷하게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그 점수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나이 많은데 토익을 왜 하냐, 그건 잘못 이해하신 거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나이가 많으면 차별화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그리고 토익 만점 받는 애들 진짜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유학 안 갔지만 유학 갔다 온 친구들은 훨씬 더 점수 잘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국엔 경쟁에서 못 이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 사회가 부조리해 그냥 요러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내가 저 친구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 포인트가 뭔지를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고민 없이 무작정 야 이걸 준비해야 돼 하고 그 길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그 길에서 1%가 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또 경쟁을 못하고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사업을 준비했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여러분 안에 있는 1%를 찾아내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모두가 다 1%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어를 내가 전문 자격증을 왜 준비하려는지 모르겠으나, 전문 자격증을 준비를 하려고 한다면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1%가 뭔지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제 뉘앙스 캐치를 잘 하시고, 토익이 여러분들의 모든 걸 결정하지는 않아요. 확실합니다. 그거는 제가 이 아프리카 방송을 하는데 토익이 중요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주한 외국대사 동시통역 일을 하는데 토익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는 이력서 안 냈거든요. 나중에 제가 일을 하다가 근데 페이를 내가 줘야 되는데 그 이력서랑 한 부씩만 보내줘,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냈을 때 토익이 985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지, 그 전에 토익을 보고 저를 뽑은 게 아니에요. 면접을 본 거죠, 면접을.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자기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원해요. 그리고 잘하면 돼요. 잘하면. 여러분들이 잘하면 돼요. 통역이면 통역을 잘하면 돼요. 근데 그 잘하는 거는 토익 점수와 비례하지는 절대 않는다는 거 아시겠죠? 우리 마시의 마로님이 전문 자격 시험에 토익 점수가 응시 조건. 자, 이 얘기, 여러분들, 제가 원래 컨설팅 때는 조금 진지해서 이런 걸 다 받아들이는데, 자, 전문 자격 시험에 토익 점수가 응시 조건이면, 그러면 그 토익 점수를 못 받을 정도면은 그 전문 자격증 못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좀 핵직구인데요. 좀 마음 아플 수도 있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내가 전문 자격 시험을 하고 싶은데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은 맞춰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안 돼서 힘들면 그 후에 전문 자격 시험에 대한 이제 더 개발을 하는 게 더 힘들걸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죽기 살기로 해야 된다는 거죠. 안 하든가 아니면 죽기 살기로 하든가. 그럼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거면은
어려워요란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기 살기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지만 죽기 살기는 이런 거예요. 마치 내 딸을 이렇게 누군가가 절벽에 딱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야, 너 토익 시험 안 보면 너 이거 단어 50개 오늘 다 안 외우면 네 딸 절벽에 떨어뜨릴 거야 라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외운다고 사람은. 그래서 요 밑에 얘기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시 한번 핵직구로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가져야 될 마인드는 그 마인드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어휘력이 잘 안 되는데 지금 어휘력을 탓하고 있을 때입니까? 지금 내가 전문 자격증을 따냐 못 따냐라는 지금 그 기준도 못 만들고 있는데 악물고 해야 되죠. 그러면 내가 그 정도 그게 기준이었다고 얘기를 하면 이 질문을 했으면 제가 처음부터 김치 포기를 하나 들고 김치 싸다구로 빡 했을지도 몰라요.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미친 듯이 해보시라고요. 안 돼도 미친 듯이 해봐야 내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다고요.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새로 들어오신 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지를 강하게 다잡는 방법이 뭘까요? 항상 공부하려 앉으면 잠 오는데 잠 깨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아까랑 비슷한 맥락의 얘기긴 한데요. 자, 제가 중학교 때요 너무 졸음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형은 공부를 잘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졸음이 오는 거야. 그래서 시험이 다음 날인데 아직도 시험 범위를 한 번을 제대로 못 읽었던 저희 어머니의 말을 빌자면, 그리고 졸음이 너무 오니까 눈꺼풀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계속 조는 거예요. 막 책이 불어요. 침을 질질질질 흘려가지고 책이 아주 뿔 정도로 그렇게 졸아요. 그렇게 졸음이 그냥 많이 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저기 멀리서 이제 발걸음이 들려. 그러면은 눈을 탁 떠. 공부하는 척해. 그런데 눈은 빨개. 그럼 우리 어머니가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빵 때리면서 공부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반복을 했었어요. 그런데 맞아도 안 되더라고. 맞아도 안 되더라고. 저희 형은 사실은 부모님한테 맞은 적이 별로 없는데 저는 맞은 적이 많아요. 그런데 맞아도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제가 언제 바뀌었느냐, 캐나다 가가지고 우연치 않게 제가 힘든 일을 겪으면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놀고 하면서 제가 막 학교에서 어쨌든 전교 1등하고 막 애들이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올 A를 딱 받으니까 처음 A부를 받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게 다 달라진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어머니가 하준아 쉬면서 공부해라 라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처음으로 중2 때 캐나다에 유학을 처음 가가지고. 근데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하던지 제가 돈을 받는 것보다 더 달콤한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는 의지를 강하게 잡은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지키고 싶은 거,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의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의지를 잡는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어요. 제가 항상 영화 얘기를 하죠. 범죄 조직에서 이제 스파이를 경찰 조직에 심으려고 어떤 아이를 키웁니다. 그 아이한테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하라 그래요. 그런데 그 친구가 싫다는 거야. 그랬더니 보스가 그 친구 손톱을 하나씩 뽑아요. 그래서 한 번 실패할 때마다 손가락을 하나씩 뽑아. 손톱을. 그러니까 손톱 10개 다 뽑히기 전에 경찰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경찰 공무원이 돼요. 그렇게 충격 요법을 사용하면 인간은 고통에 약하기 때문에 합니다. 그렇게 의지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핵직구를 날리는 이유도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잠이 오는데, 예를 들어서 잠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때마다 여기 밑에다 바늘을 이렇게 갖다 놓고 칵 찔러. 그러면 여러분들은 잠 안 와요. 그러나 여러분들 막 고문을 해. 막 의자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막 졸린다 하면은 막 전기 충격이 팍팍팍 막 올라. 그럼 여러분들 잠 못 잡니다. 근데
그렇게 인생을 살기에는 너무나 애처롭죠. 너무 애처롭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지를 다잡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걸 소위 얘기하는 꿈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안정적인 직업에 안정적인 일에서 안정적으로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꿈, 그런 거 말고 진짜 나 이거 아니면 안 되겠는데 라고 하는 그 꿈, 그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의지를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손톱을 빼는 방법보다는 여러분들이 꼭 사수하고 싶고 꼭 이루고 싶고 실현하고 싶은 꿈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여기까지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조언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제가 입술색이 정말 없는데 갈색도 아니고 그냥 참백해요. 근데 피부는 흰 편이 아니에요. 틴트나 립스틱 없이 입술색 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틴트나 립스틱은 나중에 입술색이 더 빠진다고 해서 그러는데 일단 저한테 이 질문을 한 것 자체가 틀린 겁니다. 저는 일단 뭐 그런 걸 잘 몰라요. 뭐 지금 틴트랑 립스틱의 차이가 뭔지도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립스틱을 발라서 입술색이 더 빠진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가 굉장히 지금 생소해요. 근데 제가 그냥 아는 방법을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술 문신 하세요. 입술 문신 나 들어봤어. 입술 문신 하세요. 그거 하면 입술 빨개진대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방법 있죠? 자, 이게 바로 입술을 빨갛게 만드는 훈련법인데 이거 일본 쇼에서 나온 거라서 좀 아닐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매일 10분 동안 최대한 해가지고 최대한 입술을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술이 빨개진대요. 입술 운동법이야. 그래가지고 진짜야. 여러분들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들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일본 프로그램에서 우리 막 스타킹, 뭐 비타민 이런 거 같은 프로그램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하면은 피가 이쪽으로 많이 몰려가지고 여기가 굉장히 혈기가 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그 우가 그냥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해가지고 최대한 앞으로 이렇게 힘을 내야 돼요. 아시겠죠? 하준님도 매일 10분씩 하세요. 그런데 그때 그 프로그램 봤을 땐 했다가 지금은 그냥 충분히 그냥 괜찮은 것 같아서 안 해요 이제. 알겠죠? 정말로 이거는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는 화장품 가게 가가지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해요. 저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 안에서만 컨설팅을 하는 BJ이기 때문에 자, 요 질문은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 다 끝났는데요. 이 컨설팅 방송은요 유튜브에 다 올라갈 거고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구하준을 검색하시면 제 채널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시고요. 광고는 스킵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추천 즐겨찾기도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 여러분들한테 이 컨설팅 방송을 최대한 많이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듣고만 지나가면 그냥 오늘 좋은 얘기 한번 들었네 요렇게밖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못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얘기를 내 걸로 만들고 내 걸로 소화하면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컨설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